괴축. 다케나카 소우키치는 서른 남짓까지는 각지의 인쇄소를 전전하며 돌아다니는 직인이었다. 이런 직인은 요즘 적어졌지만 지방에는 아직까지 있는 것이다. 그는 16살 때 인쇄소에 제자로 들어가서 석판의 재판 기술을 배우게 되자 21살 때 뛰쳐나와 각지를 두루 돌아다녔다. 다른 인쇄소를 여러 곳 돌아다니는 것을 기술 수업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가 또 그러했다. 소우키치는 26이 되자 훌륭한 기술을 가진 직인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상표 같은 정밀한 일에 능숙해서 가까운 지방의 직인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을 말하면 아, 그 사람?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정도인 만큼 고용주는 그에게 최고 임금을 주어가며 후한 대우를 했다. 그는 술도 그리 많이 마시지 않았고 여자를 사는데도 겁이 많은 편이어서 남은 돈은 부지런히 저축을 했다. 장차 인쇄소를 차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27대 그는 아내를 얻었다. 오우메라고 하는 여잔데 같이 일하고 있던 인쇄소에서 먹고 자고 하는 여직공이었다. 말라깽이로 눈꼬리가 약간 처진 것 외에는 과히 못난 편은 아니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끼리 사이가 좋아지자 고용주가 귀찮게 잔소리를 하는 통에 이 여자를 데리고 도망을 쳤던 것이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고 말았다. 부부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각지의 인쇄소를 옮겨 다녔다. 별로 일정한 집을 빌지 않고 인쇄소 2층 빈 곳에서 두 사람은 거처를 했다. 오후에는 식모 겸 거기서 일하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따로 장만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갈아입을 옷 보퉁이뿐이었다. 저금 통장은 오우매가 단단히 맡아놓고 있었다. 인쇄소 주인도 부부가 같이 와서 하는 것은 귀찮았지만 소우키치의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받아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부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차츰 고향에서 동쪽으로 멀어져 갔다. 그러나 통장의 돈은 늘기만 했다. SC까지 와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시내의 작은 인쇄소를 물건까지 다 끼워서 팔려고 내놓은 것을 알게 되었다. 소우키치는 그것을 살 것을 오우메에게 상의했다. 지금은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녀도 찬성을 했다. 소우키치는 32살로 마침내 떠돌이 직인을 그만두고 작기는 하지만 인쇄소의 주인이 되었다. 설비는 중고 4절기계 한 대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상표 같은 것을 찍는 데는 알맞았다. 석판 인쇄의 인쇄물은 색판이라는 재판 기술이 효과를 좌우한다. 소우키치의 솜씨는 단연간 각지를 돌아다니며 연마한 덕분에 찍어낸 인쇄물은 매우 훌륭했다. 처음은 시내 큰 인쇄소에 하청을 했다. 직접 단골이 없는 신규로서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입도 극히 적었다. 그러나 소우키치의 치밀하게 일하는 뛰어난 기술이 크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큰 인쇄소에서는 작은 물건은 그가 아니면 안 된다고까지 하게끔 되어서 하청이지만 주문은 날로 늘어갔다. 이렇게 되니까 소우키치도 기운이 나서 아침부터 밤 10시경까지 일을 했다. 기계 보는 직공 한 사람과 인쇄판에 재판공 한 사람뿐으로 나머지는 견습공 아이 둘이라는 극히 적은 수로 경영을 했다. 매일 밤마다 밤일을 했다. 오후에는 성질이 대단한 여자로 자기가 직접 기계에 종이를 꽂기도 하고 상표를 찍어내기도 하며 재단도 함께 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방해되는 것도 없었다. 소우키치는 무뚝뚝한 편인데 그녀는 화술이 있는 여자였다. 주문하러 오는 다른 인쇄소 외무원들은 대체로 오우메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 그녀는 엷은 입술로 잘 짓거리며 가락이 높은 목소리를 냈다. 웃을 때도 찢어져 올라간 눈꼬리는 내려지지 않았다.
고용인들은 오히려 소키치보다도 그녀의 비위를 맞추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은 박했지만은 또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이 도무지 하청은 벌이가 안 돼. 앞으로 한 반년쯤 후에 반절판 오프셋을 사들이자고. 그 정도의 돈은 생길 테니까. 부부끼리만 있을 때 소키치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언제까지고 하청만 할 수도 없죠. 오음에도 맛있는 국물은 다른 인쇄소에 다 빨리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성을 했다. 어찌되었든 떠돌이 직인이었던 그는 거기까지 와 닿았다는 느낌이었다. 소키치가 기쿠요를 안 것은 바로 그 무렵이다. 기쿠요는 새남비 요리집인 지도리의 여급이었다. 소키치는 일거리를 가지고 와주는 인쇄소 외무원들을 대접하느라고 가끔 술집으로 데리고 가지만 소키치를 지도리로 데리고 간 것은 외무원 중 한 사람인 이시다라는 사나이였다. 이왕 마실 바에는 자기가 아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그의 희망에서였다. 지도리는 시내에서는 이류급의 집이지만은 여급은 12~13명이나 있었다. 이시다는 여기로 가끔 오는 모양인데 모두 이씨하고 그의 약칭을 부르고 있었다. 다케나카씨, 이 녀석은 이 오하루라고 하는데 말이야. 이곳의 늙은 너구리야. 이런 얼굴을 가지고도 자신이 있는 모양인지 내가 전에 상당히 꿰어보았는데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맹랑한 물건이야. 이시다가 소키치의 옆에 바짝 달라붙어 앉아있는 그 여자를 보고 말했다. 여자는 둥근 얼굴에 이마가 넓고 큰 눈을 하고 있었다. 머리털이 빨간 것을 제하고 나면 피부가 희고 토실토실해서 남자가 좋아할 타입이었다. 그런 소리 또 하네. 이 씨와는 달리 이쪽은 순정파인 것 같은데. 자, 다씨 어서 드세요. 그 여자는 다케나카를 다씨라고 불렀다. 오하루라는 여자는 소키치에게 잔을 권했다. 큰 눈이 불그레하니 성적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나이는 26으로 보였는데 물론 훨씬 더 위일 것이 틀림없었다. 서비스는 빈틈이 없었다. 그 밖에 2~3명의 여급들도 한자리에 들어와 있었는데 오하루는 왠지 소키치에게 달라붙듯이 했다. 그의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흰목을 보이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하는 입술 모양이 귀여웠다. 이시다는 바라보면서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소키치가 처음으로 오하루의 몸뚱이를 안 것은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나서였다. 그는 그동안 자주 지도리에 다녔다. 처음 만난 뒤로 오하루의 서비스가 좋았던 것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가 가는 날이면 언제나 반드시 오하루가 나왔다. 그는 지도리에서는 오하루의 손님으로서 대우를 받았다. 그가 가면 오하루는 다른 좌석에 있다가도 거기를 버리고 찾아오곤 했다. 소키치의 장사는 순조로웠기 때문에 지도리에서 쓸만한 돈은 문제없었다. 그는 상당한 팁을 오하루에게 주었다. 아침부터 힘겨운 일을 밤까지 하고 있으면 온몸이 피로하고 기분이 울적했다. 그러나 오하루를 안 뒤부터는 그 울적한 기분을 해소해버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저녁 8시쯤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다. 준비를 마치고 지도리로 나간다. 그런 일이 한 달이면 3번 정도는 되었다. 3번이란 것은 잦은 횟수는 아니다. 소키치는 아내인 오우메의 눈을 무서워한 것이다. 오우메는 힘든 노동을 하기 때문에 8시경만 되면 2층으로 올라가서 곧장 이불 속으로 떨어지고 만다. 소키치에게 있어서는 외출할 기회가 좋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한 달에 4번 이상을 한다면 아내에게 추궁을 당할 염려가 있었다. 소키치는 아내의 여우처럼 뾰족한 얼굴보다도 오하루의 살빛 희고 둥근 얼굴에 끌렸다. 게다가
다른 좌석을 뿌리치고까지 오는 그 속마음에 더 기뻤다. 난 다하씨가 좋아. 하고 살짝 뺨을 비벼대는 수작은 대체로 어떤 손님에게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끌려들고 만다. 그가 지도리로 갔는데 오하루가 빠져나올 수 없는 좌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면 그는 질투를 느꼈다. 그의 앞에 있는 다른 여급들은 다시 쓸쓸해 보이는군요. 지금 당장 오하루를 불러올까요? 하고 놀렸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완전히 오하루의 단골 손님이 되어 있는 것에 만족했다. 오하루가 들어오면 다른 여급들은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아무도 없게 되면 느닷없이 잔을 두세 잔 들이마신 다음 그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술을 입으로 옮겨 넣었다. 그리고 나서 미안해요.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하고 사과를 하면서 몸을 밀어붙였다. 그녀는 살진 몸이라서 소우키치는 야윈 아내에게서 읊는 중량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소우키치는 그 자리에서 몹시 취해 잠들어 버렸다. 그날은 낮 동안의 일이 전에 없이 바빴기 때문에 그 피로가 겹친 모양이었다. 그는 누가 깨우는 바람에 잠을 깼다. 이제 문 닫을 시간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그를 깨운 것은 오하루였다. 그는 오우매를 의식하며 이렇게 늦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황급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갔다. 언제나처럼 오하루가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오니까 아직도 걸음걸이가 흔들렸다. 잘 마시지 못하는 그도 요즘은 꽤 마시게끔 되어 있었다. 오하루가 옆에서 그의 몸을 부축했다. 복도를 본래 있던 쪽으로 향해 걸어오고 있노라니까 불을 끈 빈방이 있었다. 다른 여급들은 돌아간 모양으로 2층에는 소리가 없다. 소우키치는 오하루를 끌어안자 어두운 그 육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안 돼! 하고 오하루는 말했지만 그는 난폭하게 오하루를 거기에 넘어뜨렸다. 한쪽 손을 뻗쳐 방석을 그녀의 머리 밑에 깔았다. 여자는 넘어진 뒤로는 굳이 뿌리치려고 하지는 않았다. 다시 바람기로 이러는 거야? 진정이야? 하고 여자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이야. 하고 그는 거친 숨결을 토하며 말했다. 그래요. 나도 바람기로 당신이 이런다면 싫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와도 이런 짓 한 적이 없거든요. 바람기가 아니래도 너의 앞일을 생각하고 있어. 소우키치는 헐떡이며 대답했다. 그래? 정말이지? 버리지 않고 돌봐주는 거죠? 여자의 이런 질문의 뜻이 중대함을 그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의 뜨거운 머릿속은 지금의 장사가 순조로운 것을 계산했다. 이 여자 하나쯤은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한테 맡겨둬. 그는 여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정말이지? 거짓말은 아니라고 그는 대답했다. 여자는 알았다는 뜻을 몸의 자세로서 비로소 보였다. 그는 이렇게 해서 격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언지를 여자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소키치와 기꾸요, 오하루라는 것은 가게에서 쓰는 이름으로 본명은 기꾸요라고 고백을 했다. 이렇게 소키치와 기꾸요의 비밀스러운 교제가 계속되었다. 아내인 오우매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성질이 대단한 여자이기 때문에 알면 큰일이다 싶어서 소키치는 세밀한 주의를 거듭하며 여자와 만났다. 기쿠요는 아내의 야윈 몸과는 달라서 젊고 탄력이 있었다. 그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다. 석 달쯤 지나자 기쿠요는 몸에 이상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과의 관계도 어렴풋이 알고들 있거든요. 그러므로 집을 장만해 달라며
기쿠요는 억지를 쓰는 것이었다. 그녀를 소우키치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만한 언지를 그는 여자에게 주워놓고 있었던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주박이 그를 조여붙였다. 예상은 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까지 빨리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족감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떠돌이 직인이었던 그가 어찌되었든 좋아하는 여자를 거느리는 신분으로 되었다는 충족은 출세에 가깝다. 거기에 처음으로 자식을 갖는다는 감정도 새삼 솟았다. 이 여자의 생활 정도는 도와줄 수가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걱정은 오음의 쪽이지만 지금까지처럼 조심하면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이 막연하고 무계산한 희망이 실은 그로부터 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것이다. 8년간 소우키치가 오우메의 눈으로부터 기쿠요를 덮어 숨긴 것은 신기할 정도였다. 더구나 그동안 3명의 아이가 생겼다. 큰아들이 7살, 둘째인 딸이 4살, 그 아래가 또 아들로 2살이었다. 집은 S시에서 1시간쯤 기차로 가는 읍내에 마련을 했다. 하기는 오우메가 그렇게 오랫동안 모르고 지낸 것은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첫째로 그녀는 주인인 소우키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내라고 얕잡아 보고 있었다. 얼굴이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도 도저히 여자가 생길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보아도 이 주인은 여편네 밑에 깔려있는 사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장사가 번창해서 8년 동안에 오프셋 기계 4절판을 2대나 들일 수가 있었다. 염원대로 하청일을 끊고 소키치 자신이 직접 거래처를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것은 한 차례 외무원을 두었다가 돈을 축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소키치는 가까운 단골은 물론이고 상당히 먼 곳까지 발을 뻗쳐서 술과 간장의 양조장에서 상표 주문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하청할 때보다 훨씬 벌이가 좋았다. 그것이 밖에서 묵는 구실도 되었다. 편리한 것으로 말하면 수금한 돈에서 기쿠요 쪽에 생활비를 주는 것이 자유롭게 되었던 것이다. 아내에 대한 구실은 저쪽에서 지불을 연기했다든가 거래가 중단되었다든가 값을 깎였다라든가 얼마든지 있었다. 한 달에 2-3번 묵어가는 소기치를 기쿠요는 반갑게 맞이했다. 아내에게는 없는 매력을 이 여자는 언제까지나 지니고 있었다. 피부도 지도리에서 안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내의 몸에서는 기름기가 없어진 지 오래다. 마지놈은 도시치, 중간 계집에는 요시코, 밑에 산에는 쇼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2살 먹은 어린 것은 안 되지만 위에 2 아이는 소키치가 가면 아빠 아빠 하고 부르며 매달렸다. 소키치는 반드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가지고 갔다. 아이들의 얼굴은 소키치보다도 기쿠요를 닮았다. 소키치가 그렇게 말하면 어머 그래요? 나는 당신을 쏙 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고 기쿠요는 밥상에 소키치가 좋아하는 생선의 접시 등을 올려놓으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잠깐 살피듯이 보고 웃는 것이다. 그러면 소키치는 만족해서 아이들의 입에 생선회를 젓가락으로 넣어주는 등 마냥 행복한 아버지가 되었다. 8년 동안 용케도 덮어 숨겨왔구나 하고 일이 드러났을 때 오음에는 호통을 쳤었지만 정말 그대로였다. 아니 뜻밖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의 상태로 보다 오래 아내에게 들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뜻밖의 사고는 근처에서 일어난 화재가 옮겨붙는 것으로서 비롯되었다. 집도 기계도 모조리 타버렸다. 설마 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에 든 액수가 적었다.
저금을 몽땅 털어서 간신히 작은 집과 기계 한 대를 산 것이 고작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대적 설비를 한 큰 인쇄 회사가 그 시에 생겨버렸다. 구식인 수제 기술밖에 없는 소기체 인쇄가 그 경쟁에서 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의 장사는 차츰 기울어졌다. 결국 다시 하청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자 다른 인쇄소는 그에게 냉혹했다. 전에 하청 때 보내주고 있던 주문품의 거래처를 소키치가 직접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빼앗기고 있었다. 그것을 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곤란해서 소키치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다녀도 아무것도 상대를 해주지 않았다. 소키치는 조바심이 났다. 그 조바심의 대부분은 지금까지처럼 기쿠요에게 생활비를 대줄 수 없게 된 일이다. 게다가 돈이 궁색해졌기 때문에 오우메가 살림살이에 눈을 살피고 있어서 융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당신과 부인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자 네 사람은 말라 죽게 되었어요. 소키치가 들르는 날이면 기쿠요는 양미간에 주름을 세우고 딱한 사정을 호소했다. 이런 항의를 듣는 것이 소키치에게는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다. 그때마다 어떻게 마련해온 돈을 놓고는 달래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 마련이 되는 동안은 그럭저럭 소강 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돈을 한 푼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파탄이 왔다. 나는 당신에게 속았어. 하고 여자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보아온 애교 있는 얼굴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다. 큰 소리 쳐놓고는 뭐야? 8년 동안 나는 당신 놀이개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나는 당신 같은 사내한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불행을 당하게 되었다고. 대관절 앞으로 어떻게 해줄 거냐고 대들었다. 그러나 기쿠요의 집에는 장롱이며 삼면경이며 전기 세탁기, 냉장고, 전축 등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손질을 잘하는 여자인 만큼 물건은 새 것이었다. 장롱 서랍 속에는 갖가지 옷들이 아직 차 있을 것이 틀림없다. 모두 그가 사준 것들이었다. 괴로울 때는 서로 마찬가지다. 왜 그런 걸 전당 잡히든가 팔아버리든가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 소키치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말이 아무리 해도 입 밖으로 토해지지 않았다. 힘없는 눈으로 변명하는 결과로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자의 짜증을 대하는 것과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움으로 소키치의 발은 기쿠요의 집에서 차츰 멀어졌다. 아무튼 가지 않고 있는 동안은 그 책망과 고통에서 잠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손으로 눈가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불안으로부터 잠시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장사는 점점 글러서 돈은 쪼들리기만 했다. 기쿠요가 새 아이를 데리고 소키치의 집으로 찾아온 것은 한여름밤의 일이다. 처음 소키치를 밖으로 불러내어 무책임을 따졌다. 이대로 버릴 작정이죠? 그렇게는 안 될 거리요. 그런 약속으로 당신의 신세를 진 것은 아니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 밤은 우리들 네 사람의 생활 대책을 세워주세요. 기쿠요는 원피스에 외 남학신을 신고 2살짜리 쇼우지를 등에 업고 있었다. 7살 난 도시이치와 4살 된 요시코는 어머니 옆에 양쪽으로 붙어 서 있었다. 그런 소리는 지금 와서 말하면 곤란할 뿐이야. 내일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오늘 밤은 그냥 돌아가 줘요. 소키치는 땀을 흘리며 한사코 기쿠요를 타일렀건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당신이 온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이다. 1시간 가까이나 그렇게 옥신각신했다.
한여름이라 모기가 무는지라 등에 업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그치지 않았다. 당신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해요. 등 뒤에서 돌연 오우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 거기에 와 있었는지 모른다. 소키치는 다리가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혀가 굳어져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도망치고 싶었다. 이런 장면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지만 너무도 갑자기 왔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두 여자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기쿠요는 원피스에 무릎을 싸듯이 단정하게 앉아서 깍듯이 인사를 오우메에게 했다. 형님, 저는 소키치 씨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형님께는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흥분도 않고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각오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태도였다. 원래부터 말을 잘하는 여자였다. 그리고는 일체를 털어놓았다. 털어놓았다기보다도 설득하고 있는 말투에 가까웠다. 흡사 앞으로 자기들의 처리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자세히 경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내 오우매는 잠옷 가슴을 열어젖히고 천천히 부채질을 하면서 바람을 들이고 있었다. 뼈뿐인 피부가 내다보였다. 그래라든가 응이라든가 짤막한 대꾸를 할 뿐 번쩍하는 눈을 가끔 옆에서 머리를 쌓고 있는 주인 쪽으로 돌렸다. 이런 때 여편네는 울음을 터뜨리든가 울부짖든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소키치는 오우매가 예상 밖에 온순하기 때문에 안심도 되는 반면 무섭기도 했다. 그녀는 기쿠요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그 아이들은 셋 다 우리 집 아이들인가? 하고 반문했다. 등에 업힌 아이는 발끝을 다다미 위에 들이고 고개를 내던진 채 잠들어 있었다. 위에 사내아이와 딸아이는 어머니의 몸에 기대고 무서운 듯이 오우매를 지켜보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틀림없는 소키치 씨의 아이들이에요. 기쿠요는 의심이라도 받는 것처럼 망연히 얼굴을 들고 말했다. 큰애는 몇 살이지? 오우매는 고용인에게 말하듯이 거만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일부러 드러내고 있었다. 7살이에요. 기쿠요는 오우매의 음산한 저기를 알아차리고 내던지듯이 대답했다. 오우매는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나서 소키치 쪽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당신 8년 동안이나 용케도 나를 속여왔군요? 이런 여자를 둘 만한 신세가 언제부터 된 거지? 그때 갑자기 소키치의 따귀가 울리고 저려왔다. 그것으로 독이 터진 듯이 오우매의 손이 쉴 새 없이 그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쳤다. 소키치는 팔짱을 낀 채 때리는 대로 맞고 있었다. 기쿠요도 그것을 방관했고 두 아이는 겁에 질려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은 이야기가 결말을 보지 못했다. 오우매는 뒷일은 소키치가 결말을 짓겠지 하고 상대가 되어주지 않았다. 집에는 돈이라곤 한 푼도 없으니까 당신이 다른 데서 꾸어오든 뭐 도둑질을 하든 이 여자한테 결정을 지어주어 하고 남편에게 말했다. 심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형님, 나는 창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쿠요가 오우매에게 대들었다. 여자끼리의 상스러운 말다툼이 시작되었지만 소키치는 한마디도 거들지 못했다. 창백한 얼굴로 조마조마할 뿐이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사내라면 뭐라고 말을 좀 해봐요. 기쿠요는 소키치에게 대들었다. 하지만 소키치는 할 말이 없었다. 와이셔츠 하나뿐인 등이 물을 뿌린 듯이 젖어 있었다. 숫적은 머리칼이 얻어맞아 헝클어진 채였고 머리 한가운데
벗어진 부분이 가엾게도 빨개졌다. 얼굴이고 목덜미고 땀이 솟아나 흐르고 있었다. 이야기는 언제까지고 겉돌기만 할 뿐이었다. 울고 있던 두 아이도 다다미 위에서 잠들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니 밤 12시가 지나 있었다. 세 사람도 이제는 피로했다. 지금은 기차도 다 끊겼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야겠어요. 기쿠요는 눈에 불을 켜가며 말했다. 얼굴빛을 변한 것은 소키치였다. 그는 오우메의 눈치를 살피듯이 보았다. 그러나 오우메는 예상외로 태연했다. 그래, 좋아. 자네는 거기서 자게. 가만히 가리킨 곳은 다음 마루방이었다. 아래층은 일터로 넓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조방인 2방과 3조 정도의 마루방밖에 없었다. 그 마루방도 구석에는 인쇄 잉크통과 종이가 쌓여져 있었다. 오후에는 부지런히 벽장에서 여름 이불을 꺼내 펴고 4조 반 방에 모기장을 치기 시작했다. 아무리 기쿠요였지만 마루방으로 아이들을 안고 쫓겨났다. 당신 모기장이라도 좀 빌려줘요. 기쿠요는 소키치에게 말을 했지만 대답은 오우메가 했다. 우리 집은 단 4회뿐이라서 말이야. 마침 모기장은 하나밖에 없어. 기쿠요는 오우메를 흘겨보았다. 기쿠요는 마루방에 일어나 앉은 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돗자리를 한 장 간신히 빌어서 깔기는 했지만 몸이 베겨서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고단해서인지 잘 자고 있었다. 거기에 모기가 모여들었다. 넓은 일터의 어두운 쪽에서부터 무수한 모기들이 소리를 내가면서 찾아드는 것이다. 기쿠요는 잠시도 부채질을 쉴 수가 없었다. 잠을 잘 수 없는 이유는 그것뿐이 아니었다. 그녀의 귀는 연황색 모기장 속의 동정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곳은 이곳과 다다미 석장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낮은 이야기 소리와 기침 소리가 신경을 곤두서게 했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날카로운 바늘처럼 찌르고 들었다. 가끔 투닥투닥하고 몸을 두들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연황색 모기장은 전등을 껐는데도 희미한 빛으로 안에 흰 이불이 어렴풋이 비쳐 보였다. 기쿠요의 반쯤 뜬 눈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원래 흐릿하게 흰 것밖에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것이 가끔 움직인다. 기쿠요는 자기에게로 왔을 때의 소키치의 동작을 생각해보며 눈을 말똥거렸다. 모기장이 하나밖에 없으면 아쉬운 대로 아이들만이라도 함께 들어오게 해주면 좋지 않은가. 기쿠요는 아내에게 기가 죽어있는 소키치의 얼빠진 신용에 새삼 화가 치밀었다. 부부는 유유히 모기장 안에서 태평스럽게 자고 있다. 그것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뭐람. 자기들 모자는 마루방에 재우고 모기떼가 몰려드는 것도 모른 채 하고 있다. 뭐 모르는 것이 아니다. 오우메가 일부러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 모자 4명에게 다소의 안갚음을 하고 있는 셈일 것이다. 오우메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의도는 소키치 쪽이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훨씬 이전에 아직 소키치 부부가 떠돌이 직인으로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다. 어느 지방의 인쇄소 2층에 자게 되었는데 모기장이 준비가 안 돼서 모기 많은 무더운 여름밤을 모기장 없이 지낸 일이 있다. 아, 하루빨리 집 한 칸을 장만해서 모기장을 치고 편안히 자고 싶다 하고 오우메가 말을 했었다. 그때의 고통을 생각해내고 그녀는 기쿠요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키치는 일어나서 기쿠요 옆으로 갈 수가 없었다. 오우메가 잠이 들면 실행하리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언제나 머리를 베개에 대기가 무섭게 코를 골던 오우메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잠든 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아까부터 그의 옆구리와 넓적다리는 흉터가 생길 정도로 꼬집히고 있었다. 목과 뺨에도 손톱 자국이 나고 피가 맺혀 있었다. 오음에는 울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으며 얇은 이불 속에서 그런 고문을 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것을 견뎠다. 오음에는 어두컴컴한 속에서 눈을 유황불처럼 빛내고 있었다. 제기랄 하고 갑자기 마루방에서 기쿠요가 외치며 일어났다. 발을 울려가며 다가왔다. 너희 부부는 악마 같은 것들이다. 모기장 바로 옆에서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렇게도 이 사내가 소원이라면 깨끗이 돌려주겠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기쿠요의 목소리는 목구멍 저 안에서 소리를 내어 이상하게 들렸다. 오우메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이 아이들은 이 사내의 자식이니까 말이야. 이 집에 두고 갈 테야. 오우메는 하지만 못 들은 채 하면서 잠이 든 신용을 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우키치는 어쩔 바를 모르며 섣불리 말도 꺼내지 못했다. 심장이 괴로울 정도로 뛰었다. 어두운 데서 외나막신 짖는 소리가 들렸다. 소우키치가 견디다 못해 일어나려고 하자 오우메의 손이 강하게 눌렀다. 속고 있는 게 대체 어느 쪽이지? 뭐야 이게 줏대 없이. 그것이 기쿠요가 소우키치에게 내뱉은 최후의 말이다. 봉당을 나막신으로 울리며 후다닥닥하고 문을 열더니 나막신 소리는 바깥으로 뛰쳐나가 달려갔다. 소우키치는 견디다 못해 일어났다. 모기장을 빠져나가자 맨발로 봉당으로 뛰어내려 문간으로 향했다. 큰 길로 나가보니까 아무데도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는 200m쯤 뛰어가 보았지만 역시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조에 매단 외등이 둥그렇게 불빛을 길에 내던지고 있을 뿐 심야의 어두운 부분도 밝은 부분도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느다란 달이 의외의 크기로 서쪽으로 떨어져 있고 서늘한 밤바람이 불고 있었다. 소우키치는 기쿠요가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떤 꾸중을 들어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자기가 그녀에게 8년 전에 했던 약속이 이렇게도 중대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는가 하고 생각하니 몸이 떨려왔다. 그때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한 무계획적인 한마디가 마침내 한 여자를 무참하게 잡아뜨리고 말았다. 그 후회에 자신의 무력감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러나 기쿠요가 달아난 것으로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는 안정된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이것으로 하나는 결정을 지었다 라는 안심인 것이다. 기쿠요를 놓쳐버린 쓸쓸함보다도 안심 쪽이 더 컸던 것이다. 소우키치는 오우메가 걱정이 돼서 되돌아왔다. 외등의 둥근 불빛 속에는 모기가 떼를 지어 날고 있다. 자기 집 앞까지 오니까 바깥쪽 유리문에 의외로 안쪽에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소우키치는 오우메가 무슨 짓을 하려는가 싶어서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다. 오우메는 전등을 켜고 마루방에 서 있었다. 거기에는 3명의 아이가 어머니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팔다리를 뻗친 채 잠들어 있었다. 오우메는 전등을 켜고 그 위에서 물끄러미 아이들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 옆얼굴의 처참한 표정에 소우키치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모두 당신 자식이에요? 소우키치가 들어온 것을 알고 흘금 그에게로 눈을 돌렸다. 광선 때문에 눈동자 한쪽이 번득이며 빛났다. 소우키치가 미처 대답을 못하자 전혀 닮지 않았는데? 하고 내뱉기가 무섭게 전등 스위치를 탁 비틀어버린 다음 부랴부랴 혼자서 모기장 속으로 들추고 들어갔다. 그 다음 날 한낮이 지나 소우키치는 세 아이를 데리고
기쿠요의 집으로 갔다. 그가 스스로 갔다라기보다도 오우메가 보낸 것이었다. 나는 남이 낳은 자식은 잘 기르지 못하니까 말이야. 이 애들은 당신이 그 여자한테 돌려주고 와요. 오우메는 그렇게 말했다. 하는 수 없이 소우키치는 2살 된 아이를 업고 위에 2아이 손을 붙들고 기차를 탔던 것이다. 아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니까 갑자기 생기가 나 있었다. 기쿠요의 집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안면이 있는 이웃 사람에게 물으니까 오늘 아침 운송업자를 불러서 짐 꾸린 것을 실어내고 기쿠요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인사를 하고 갔다고 했다. 아니, 바깥 어른께서는 알고 계신 줄로 생각했었는데요. 이웃 사람들은 아이를 업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있는 소우키치의 처량한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소우키치는 결국 도망치듯이 돌아왔다. 기쿠요의 고향은 도호구였다. 정말로 귀향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일까? 어찌되었든 운송업자를 조사해서 알아볼 만한 기력조차 소우키치에게는 없었다. 이미 철들어 있는 7살짜리 도시이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니까 풀이 탁 죽어 있었다. 엄마는 어디로 갔냐고 물었다. 엄마는 볼 일이 있어서 잠시 갔어. 그때까지 우리 집에서 놀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큰엄마가 시키는 말 잘 듣고 얌전히 하고 있는 거야. 소우키치가 말하자 도시이치는 그 이상 묻지 않았다. 눈이 푸르고 맑으며 피부가 엷고 야윈데다 머리만 큰 아이였다. 소우키치는 기차 안에서 과자를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과자를 먹고 있는 얼굴을 꼼짝 않고 바라보았다. 오우메가 한 말을 생각해낸 것이다. 과연 지금까지는 기쿠요를 닮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보고 있자니 자기를 닮은 데가 조금도 없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애들이 과연 내 자식일까? 소우키치는 갑자기 의심이 생겼다. 이제까지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다. 만일 내가 아니었다면 누굴까? 그 아버지는 누굴까? 위의 도시이치가 기쿠요의 뱃속에 들었을 때는 그녀와 최초의 교섭이 있었던 직후라는 계산이었다. 어쩌면 하고 의심이 여기에 부딪힌다. 자기를 지도리로 데리고 간 인쇄 외무원인 이시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시다는 지도리의 단골 손님이었다. 기쿠요와의 사이를 의심하면 의심이 안 가는 것도 아니다. 이시다는 그 뒤로 다시는 소우키치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기는 소우키치가 하청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인쇄소와는 인연이 끊어진 때문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밑에 2아이는 어떠한가? 이 아이들은 기쿠요와 딴 살림 차린 뒤로 생긴 자식들이다. 그 집은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것도 그가 자주 가지는 않았었다. 많을 때라도 일주일에 1~2번 들른 것에 불과하다. 기쿠요와 이시다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소우키치의 눈을 피할 시간은 있을 터였다. 소우키치는 아이들의 얼굴을 뜯어보듯이 훑었다. 눈매, 코의 생김새, 입매, 턱 언저리, 모조리 기쿠요를 닮아 있다. 기쿠요가 언젠가 도시이치가 어렸을 때 이 아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하고 말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닮은 데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 말은 나를 속이기 위한 술책이었던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시다를 닮은 것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결국 어떻게도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우메가 전등을 켜고 아이들 얼굴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아이는 당신 자식인가? 하면서 닮지 않았다고 내뱉은 한마디는 그에게 강한 느낌을 주었다. 여자의 직감이란 적중하는 것이 아닐까? 자기가 여태 눈치채지 못한 것을 오우메는 꿰뚫어 본 것이 아닐까?
소우키치는 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오우매는 그 모습을 보기가 무섭게 눈을 번쩍였다.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었다. 소우키치가 사정을 설명하자 꼴 좋구먼. 남의 자식을 끌어들여오고 그 여자 쪽이 당신보다 몇 배나 단수가 높군 그래요? 난 그런 자식 시중은 들 수 없으니까 말이야. 하고 말했다. 오우매는 그 뒤로 얼굴을 대하는 사람마다 아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다. 얘는 우리 집 양반 첩의 자식이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 여편네는 종이를 꽂는다, 판을 찍어낸다, 새카맣게 되어서 일하고 있을 때 버젓이 첩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것도 우리 집 자식인지 그 어떤 놈 자식인지 알지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말투에는 감정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처음 듣는 사람은 눈을 둥그렇게 떴지만 대꾸하기에 진력이 났다. 그녀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아무에게나 마구 짓거렸다. 부리고 있는 두 명의 직공에게조차 숨기지 않았다. 세 아이는 소우키치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위인 도시이치는 창백한 얼굴을 해가지고 별로 말이 없었다. 이 아이도 어렴풋이 형편을 알고 있는 것일 것이다. 2층 종이창고로 쓰고 있는 어두컴컴한 6조쯤 되는 방으로 들어가서 찢어진 종이에 연필로 그림 같은 것을 그리며 하루 종일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4살짜리 요시코가 응석을 부린다면 제일 소우키치에게 응석을 부리고 있었다. 머리털이 빨갛게 곱슬곱슬한 것까지도 어머니를 닮아 있다. 아빠하고 일을 하고 있는 소우키치에게 떨어지지 않았다. 한 벌뿐인 빨간 꽃무늬가 있는 원피스는 더러워져 있었지만 갈아입을 옷을 사는 것도 세탁도 소우키치는 오우매에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 아이는 온 뒤로 한 번도 오우매에게 큰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는 오우매로부터 멀리 떨어지려 하고 있었다. 큰 녀석은 커다란 눈만 반짝이고 있어서 아주 진저리가 난다고 오우매는 도시이치를 몹시 미워했다. 2층으로 종이를 가지러 간 오우매가 호통을 치는 소리에 소우키치는 몸을 구부리고 일을 하면서 밑에서 귀를 세웠다. 때리는 것 같은 소리는 나는데도 도시이치의 우는 소리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오우매는 요시코한테는 그 머리 생김새에서 곱슬머리라고 놀렸고 2살짜리 쇼우지를 각기라고 불렀다. 쇼우지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다가 오우매의 발길에 넘어져 울기만 하고 있었다. 결국 오우매는 히스테리가 되어서 소우키치에게 대들었다. 뾰족한 얼굴에 눈은 더욱 치켜 올라섰다. 눈썹이 엷은 만큼 치켜오는 눈꼬리는 가부키의 배우처럼 보였다. 그녀의 구박으로 쇼우지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리면 소우키치는 머리가 뽀개질 것만 같았다. 주인 어른도 참 안 됐습니다. 부리는 직공 하나가 일부러 모른 척하며 작업대에 구부린 채 꼼짝 않고 있는 소우키치에게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 지나서 쇼우지가 병이 났다. 무슨 병인지 처음에는 확실히 몰랐다. 기운이 떨어져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울기만 한다. 입술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멍하니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귀여운 당신 자식이니까 말이야. 잘 보아주세요. 나는 시중을 들 수 없으니까. 하고 오우매는 선언했다. 말할 것도 없다. 그녀가 병 구안을 하리라고는 소우키치는 티끌만큼도 생각지 않고 있었다. 쇼우지는 식욕이 통 없었다. 소우키치는 손수 죽을 냄비에 끓여서 수건에 걸러 먹여주었는데 금방 토해내고 말았다. 체온계로 체온을 대보았지만 열은 없었다. 변은 풀처럼 파랬다. 의사를 불렀다. 영양실조입니다. 장도 나빠져 있고요. 의사가 이렇게 소우키치에게 말했으므로
그는 얼굴이 빨개졌다. 꺼림칙한 생각이 얼굴에 나타났다. 평소에 등한시했던 아이의 보살틈을 의사에게 지적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치료 방법을 말한 다음 약을 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 치료 방법을 소우키치는 충분히 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아이 옆에 오래 붙어 있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과 양쪽을 하려니까 하는 수가 없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걸리게 아이의 시중을 들고 있으면 오우매가 찡그린 얼굴로 들어와서 그를 일터로 내쫓았다. 그래서인지 쇼우지는 오래도록 낫지 않았다. 허약한 목소리를 내며 이하고 울었다. 벌써 불이 붙은 듯한 큰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애써 데워서 먹인 우유는 입 끝에서 내뿜듯이 베개에다 토했다. 쇼우지는 3조 방에 누워 있었다. 채광이 들지 않는 어두운 방인데 평소에는 잡동사니 물건들을 놓아두는 헛간 대용이었다. 소우키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문득 불안해지는 일이 있었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오우매가 그 3조 방으로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었다. 소우키치가 석판에 쓰고 있는 기름먹이 묻은 고양이 털에 가느다란 붓끝이 떨렸다. 깎는 바늘을 잡은 손가락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소우키치는 견디다 못해 뛰어갔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쇼우지가 간헐적으로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누워있을 뿐이었다. 그런 일이 몇 번인가 있었다. 쇼우지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다. 빨아들이는 숨결도 내뿜는 숨결도 약했고 때로는 눈을 뜬 채 깜빡거리지도 않으며 천장을 노려보고 있는 일이 있었다. 천장은 오래되고 그을려 있었는데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소우키치는 석판 위에 롤러를 두 손으로 굴리고 있을 때 또 예의 그 불안감이 일어났다. 오후에는 하고 보니까 인쇄용 종이를 세로로 했다 가로로 했다 하면서 간추리고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안심했다. 그러나 또다시 조바심이 되살아났다. 소우키치는 3조 방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보았다. 누워있을 작은 얼굴이 거기에 없었다. 이불만이 불록 솟아 있었다. 소우키치는 숨을 삼켰다. 어두침침한 곳에서 눈길을 세우니 쇼지의 얼굴 위에는 낡은 담요가 구겨진 채 떨어져 있었다. 담요는 무거운 주름을 짓고 있다.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어린아이 얼굴 위에 덥석 덮어 씌운 듯한 느낌이었다. 소우키치는 깜짝 놀라 얼른 담요를 집어치웠다. 쇼우지의 작은 흰 얼굴이 나왔다. 하지만 머리를 흔들지 않는다. 소리도 내지 않는다. 옹기 그릇처럼 고정되어 있었다. 소우키치는 쇼우지의 얼굴을 손으로 흔들었다. 짤레짤레 흔들리기는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저항이 없었다. 손가락으로 눈을 비집어 보았으나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멎어 있었던 것이다. 소우키치는 담요를 황급히 구석으로 밀어붙였다. 낡고 뻣뻣한 담요로 손에 들기만 해도 묵직했다. 언제나 포개져 있는 고리짝 위에 커버처럼 덮여 있던 것이다. 그것이 미끄러져 내려 쇼지의 얼굴 위에 걸려진다 해도 좀 거리가 있었다. 그런 부자연성이 소우키치를 당황하게 만들고 담요를 구석으로 집어던지게 했다. 이 담요로 쇼지의 약한 숨결이 끊긴 것이 분명했다. 소우키치는 튀어나가서 의사를 불러들였다. 의사는 사망 진단서를 썼다. 병약한 이 아이의 죽음에 의사는 의심을 품지 않는 것 같았다. 소우키치는 안심했다. 이제 당신도 좀 마음이 편해졌겠군요. 오우매는 소우키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눈 언저리에는 희미한 웃음이 보였다. 요즘으로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대관절 그 담요는 고리짝 위에서 어떻게 해서 떨어진 것일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그것이 갑자기 일어날 리는 없었다. 설령 떨어진다 해도 효지의 베갯머리에서 석자 정도는 떨어진 것이다. 소키치는 그렇게 한 장본인은 바로 아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 하나 증거는 없다. 그러나 사람이 했다면 오음의 외에는 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작 오음에게는 그 말을 직접 할 수는 없었다. 증거가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 결과로 한숨 돌리는 숨은 위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2살짜리 어린 쇼우지를 이대로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귀찮음을 생각하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한다면 살았다 하는 안도감이 소키치에게 있었다. 그리고는 이 의식이 언제랄 것도 없이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커져갔다. 아이가 죽은 날 밤 오음에는 처음으로 소키치에게 접근해 왔다. 기쿠요에 그런 소동이 있은 뒤로 없었던 일이다. 더구나 오음에는 이상하게 흥분해 있었다. 우습게도 그녀는 몸을 집요하게 소키치에게로 붙여왔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그가 알지 못했던 일이다. 그는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된 느낌이 들었다. 그는 흥분해서 빠졌다. 2사람의 마음 깊숙이에는 똑같이 무의식적인 죄악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어둠이 한층 도치로 몰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 한창 속에서 오음에는 소키치에게 어떤 일의 실행을 강요했다. 소키치는 승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소키치는 요시코를 데리고 기차를 탔다. 빨간 곱슬머리인 이 아이는 소키치를 제일 따르고 있다. 이곳에서 도쿄까지 급행으로 3시간은 꼬박 걸렸다. 기차 안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사주었다. 기차를 오래 타게 되어 요시코는 기뻐하고 있었다. 도쿄 아직 멀었느냐고 묻는다. 말을 할 때 턱을 끌어당기며 눈을 치뜨고 보는 것은 어머니 기쿠요를 꼭 닮았다. 모두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에 이 아이의 불행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소키치는 자신의 얼굴 모습도 이시다의 얼굴 흔적도 이 아이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기쿠요가 어디까지고 교활하게 숨기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요시코, 너 아빠 이름을 말할 수 있니? 소키치는 시험하듯이 물었다. 아빠 이름? 아빠지 뭐. 4살짜리 요시코는 아양스럽게 말했다. 그럼 집은 어디야? 너 사는 데를 알고 있니? 다른 아저씨가 물으면 뭐라고 말할 거야? 요시코네 집이지 뭐. 종이가 가득 있는 집이라고 말하면 되지. 소키치는 약간 망설였다. 종이가 가득 있다는 것은 인쇄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누가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소키치는 담배를 물었다. 앞좌석에 앉은 중년 부인이 코에 주름을 짓고 웃으면서 요시코에게 땅콩 봉지를 주었다. 고맙습니다 하고 요시코는 받아들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영리한 아기로구만. 어디 가니? 하고 여자는 물었다. 도쿄. 그래, 좋겠다. 어디서 기차를 탔니? 요시코는 소키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소키치는 연기를 토해내고 꽁초를 버린 다음 구두로 밟아서 문지르자 팔짱을 끼고 자는 신용을 했다. 맞은편 여자는 그 이상 물어오지 않았다. 소키치는 누구와도 요시코가 말하는 기회를 만들지 않으려 했다. 그는 도쿄역에서 내렸다. 역 안은 사람이 붐비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거기서 실행할 생각은 나지 않았다.
너무 빠른 것 같았다. 도전 전철을 타고 스키야바시가 있는 곳에서 내렸다. 거기서부터 요시코의 손을 끌며 걸어갔다. 생각 밖으로 긴자는 사람들의 발길이 적었다. 막상 이를 실행하려니까 예상외로 군중의 밀도가 엉성하다는 것을 알았다. 긴자에서 신바시로 걸었다. 신바시도 사람이 적었다. 요시코는 신기하기만 한지 한눈을 팔고 있었다. 그런 기회를 타면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쉽게 결심이 생기지 않았다. 금방 누군가에게 낌새를 눈치챌 것만 같았다. 신바시에서 다시 긴자로 되돌아와서 교바시 쪽으로 걸었다. 결국 아무데도 마땅한 장소는 찾을 수가 없었다. 요시코는 걷기에 지쳐서 배가 고프다고 칭얼댔기 때문에 소키치는 백화점 식당으로 데리고 가기로 했다. 백화점 엘리베이터로 6층까지 올라갔다. 식당은 붐비고 있었다. 요시코는 여전히 눈을 둘레둘레 주위로 옮기며 의자 위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손에 삼각형의 작은 깃발을 들고 있다. 코끼리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요시코는 갖고 싶은 듯한 눈빛을 했다. 옥상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얻은 것 같았다. 요시코도 저 깃발이 갖고 싶니? 하고 말하자 응 하고 대답했다. 그럼 이따가 하나 가지러 가자. 위에는 원숭이도 있고 곰도 있어. 원숭이? 정말 있는 거야? 요시코는 눈을 반짝거렸다. 소키치는 이 아이가 원숭이도 보지 못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기쿠요의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밖에 데리고 나간 일이 없었다. 요시코는 갑자기 수다스러워졌다. 날라온 김밥을 맛있게 먹었다. 옥상에 오르니 작은 동물원이 있었다. 더운 한낮이라서 원숭이는 그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너댓 마리만이 나뭇가지 위를 마지 못한 듯이 걷고 있었다. 요시코도 다른 아이들처럼 원숭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깃발을 들고 있었다. 거기서 얻은 것이다. 때 묻은 원피스가 눈에 띄었다. 소키치는 비로소 그 장소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아빠는 좀 볼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하고 말했다. 요시코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눈은 여전히 원숭이를 쳐다본 채로 있었다. 소키치는 거기를 떠났다. 옥상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입구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찌된 일인지 요시코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한 햇빛으로 얼굴은 새하얗게 보였다. 머리털만이 타는 듯이 빨갛다. 그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승강기에 올랐다. 1층으로 내려와서 출입구를 걸어 나오고 있을 때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미아를 알렸다. 소키치는 흠칫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내 아이를 찾는 방송이었다. 소키치는 기차에 타고 있는 동안 창 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올 때와 같은 경치가 거꾸로 흘러갔다. 그 애는 내 아이가 아니다. 요시코는 내 아이가 아닌 것이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소키치가 혼자뿐이므로 오우매는 얼굴에 엷은 웃음을 띄었다. 그날 밤도 오우매는 소키치에게 자진해서 몸을 가지고 왔다. 한 아이의 처리가 끝날 때마다 이 여자는 흥분해서 불붙어 왔던 것이다. 이제 당신도 어깨 짐이 많이 가벼워지게 되었군요. 하고 속삭였다. 하기는 그렇다. 확실히 기분은 홀가분했다. 아내의 짜증과 아이들의 짐스러운 존재로부터의 해방감은 절실한 것이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요시코를
지가 낳은 엄마한테로 보냈다고 퍼뜨렸다. 그러나 또 한 명이 남아있는 것이다. 도시이치를 오우매는 제일 싫어하고 있었다. 기분 나쁜 아이라며 커다란 눈을 빛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 아이를 미워했던 것이다. 하긴 그런 점은 확실히 있었다. 머리가 몸집에 비해서 크고 혈색이 엷은 피부에 큰 눈을 반짝이고 있는 점은 어딘가 기영아를 연상하게 했다. 눈빛이 번뜩이고 있다는 것은 흰자위가 많기 때문이다. 그 흰 눈도 엷은 푸른 기가 깨끗하게 비치고 있었다. 이 아이는 2층 종이창고에서 하루 종일이라도 놀고 있었다. 거기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 흩어져 있다. 백지 이외에도 잘못 인쇄된 파지도 있다. 도시이치는 그 종이에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그림이라고는 동그라미와 줄이 되는 대로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그는 퍽 소중한 것을 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으로 조금도 싫은 기색이 없었다. 종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안에는 쓸 수 없게 된 석판 돌이 버려져 있다. 석판용 돌은 필요 없는 판을 벗겨내기 위해서 금강사를 뿌리고 마석으로 문지르는 것이다. 그 때문에 차츰 두께가 얇아지게 되어서 쪼개지고 만다. 이 집의 뒷곁은 움푹 패여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괴기 때문에 오후에는 2조각 3조각이 난 이 석판돌을 다시 쪼개서 다른 돌과 섞어 낮아진 곳을 도두었다. 도시이치는 이 깨진 돌 조각을 주워 가지고 와서 거기에 연필로 그렸던 것이다. 돌은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연필이 잘 미끄러졌다. 물로 씻으면 지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재미있는 모양으로 종이 외에도 이 돌에도 뭔가 열심히 그렸다. 이 아이는 그런 것에 집착을 갖고 있었다. 밖에는 별로 나가지 않는다. 아래층에도 그다지 내려오지 않았다. 어린 마음에도 오우매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 자식은 본성이 나빠요. 하고 오우매는 소키치에게 일렀다. 지 애미를 꼭 닮았어. 2층으로 종이를 가지러 가도 어두운 곳에서 그 녀석이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이쪽을 흘겨보는 것을 보면 몸이 오싹해진다고도 말했다. 화가 나서 두들겨주는데 아무리 당해도 우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아요. 고집 센 녀석이야. 소키치는 그저 잠자코 듣고 있었다. 오우매의 구박을 자신이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자꾸만 그는 어떤 예감에 쫓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우매는 소키치의 귀 옆에서 말했다. 그 녀석 요시코 때처럼 쉽지 않을 거야. 7살이나 되면 이 지방 이름과 지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버린다고 그래도 금방 돌아오고야 말걸? 언제까지고 그 애를 여기다 두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괜찮겠지만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빨리 해치워 달라. 이렇게 졸라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소기치는 반문했다. 예감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났다. 마음이 떨리고 있었다. 오우매는 작은 종이 봉지를 내보였다. 속을 펴보니 흰가루가 들어있었다. 감기 들었을 때 먹는 아스피린 같은 것이었다. 요전에 동판집에서 조금 가지고 온 건데 말이에요. 청산가리라고 오우매는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소기치가 새파란 얼굴이 되자 오우매는 타이르듯이 말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한꺼번에 먹이면 알게 되지만은 조금씩 먹이는 거야. 차츰 몸이 약해져서 병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문제 없어요. 남이 눈치채는 일은 없을 거예요. 흰가루가 소키치에게 협박을 주었다. 오우매의 찢어져 올라간 눈이 그의 얼굴 위에 가만히 못 박혀 있었다. 그러자 소키치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자신이 나빴기 때문이라는 약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쇼지의 얼굴에 담요를 떨어뜨린 것은 자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애매함은 요시코를 버리고 온 행위의 의식으로 해서 덮여버리고 말았다. 그의 소모된 머릿속은 양쪽 다 자신이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결국 그가 오우메의 발의에 동의한 경과에는 쇼지와 요시코의 두 계단을 올라온 심리가 작용했다. 그로부터 그는 이젠 무엇이고 좋으니까 해방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오우메는 만두를 사가지고 왔다. 나는 그 애와 잘 안 통하니까 당신이 직접 줘요. 하고 소키치에게 내밀었다. 단 한 개뿐이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오우메는 부랴부랴 옆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그는 언제까지고 그 흰 만두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2층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계단이 뻐그덕거리는 소리가 이때처럼 크게 들린 적은 없었다. 도시이치 하고 부르니까 어두운 곳에서 머리를 들었다. 뭐라고 있는 거니? 물었지만 응 하고 말할 뿐 도시이치는 설명하지 않았다. 종이를 옆에 흐트려 놓고 있었다. 캄캄한 속에 아이의 눈은 빛났다. 옆창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광선 때문이란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것은 오우메가 기분 나쁘다고 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자, 어때? 만두 줄까? 소우키치는 손에 든 흰 만두를 내밀었다. 응. 도시이치는 정말 기쁜 듯이 그것을 받았다. 소우키치는 도시이치가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역광선은 이 아이의 얼굴 반쪽 윤곽에 닿아 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은 아닌 거다 하고 그는 마음속에서 기를 썼다. 돌연 도시이치가 만두를 토했다. 소우키치는 깜짝 놀랐다. 도시이치는 이상하다는 말만 한 채 토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소우키치는 만두 속에 넣은 청산가리 맛이 도시이치에게 느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민감하다고도 생각했다. 몸에 힘이 쑥 빠졌다. 마음이 놓인 것이다. 2층에서 내려오려 하자 계단 밑에서 오우메가 형편을 살피듯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소우키치는 먹다만 만두를 내보이며 위에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오우메는 단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말을 꺼냈다. 만두에 넣은 것은 실패였다. 더 속고물이 많은 과자로 하면 맛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집안에서 먹이면 경계를 할지도 모르니까 밖에서 먹이는 것이 확실하다. 이 근처에는 아는 얼굴이 많으니까 도쿄로 데리고 가서 먹여달라는 것이다. 청명한 날, 소우키치는 도시이치를 데리고 도쿄로 갔다. 앞서 요시코 때에 혼이 났기 때문에 장소는 처음부터 생각해 두었다. 그것은 우에노 공원이었다. 소우키치는 이제 오우메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각오했다. 될 대로 되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빨리 이 지옥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우에노 역 앞에서 모나카를 5개 샀다. 하나에 200엔 하는 고급 과자였다. 팥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밖으로 밀려나와 있다. 공원에 가서 동물원을 구경하며 돌아다녔다. 원숭이 우리 앞으로 갔을 때 소우키치는 요시코 일이 생각났다. 요시코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도쿄에는 고아만을 수용하는 곳이 있으니까 아마 그리로 들어갔을 것이 틀림없다. 어쩌면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데려갔을지도 모른다.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내 아이는 아닌 것이다.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동물원을 나오자 소우키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벤치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도시이치와 함께 앉았다. 어때? 재미있었니? 하고 소키치는 물었다. 응 하며 도시이치는 겨우 웃었다. 지금 보고 온 사자의 이야기도 호랑이의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얼굴에는 조금도 혈색이 없었다. 벤치에서 늘어뜨린 다리를 흔들고 파란 기운을 띤 눈을 반짝이며 먼 경치를 보고 있었다. 도시이치, 모나카 줄까? 하고 소키치는 가지고 온 종이 봉지를 보였다. 도시이치는 응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중 하나를 울근불근 먹었다. 소키치는 이것을 보고 몰래 다른 모나카의 팥소 안에 흰 가루를 손가락으로 밀어 넣었다. 어때? 맛있지? 하나 더 줄까? 소키치가 이렇게 묻자 도시이치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따 먹겠다는 것이다. 도시이치는 이따 먹겠다고 말하고 벤치에서 내려오자 호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흰 주크의 구두 끝으로 돌차기를 시작했다. 담배광 많은 크기로 넓적한 돌이었다. 소키치는 그것이 뒷곁에 버려져 있는 돌조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도시이치가 한쪽 발씩 번갈아 하는 돌차기를 보고 있었다. 도시이치, 이제 그만하자. 돌아가는 것이 늦어지니까 어서 이리로 와서 모나카 더 먹어. 도시이치는 그 말을 듣자 순순히 그만두고 돌을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소키치 옆으로 다가왔다. 소키치는 모나카를 꺼냈다.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먼 곳에 사람이 서성거릴 뿐이었다. 이번에도 도시이치는 모나카를 얼른 입속에 넣었다. 소키치는 숨을 죽이고 보았다. 도시이치는 입을 두세 번 움직이고 있더니 침과 함께 모나카를 탁 뱉었다. 새까만 팥소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아이, 이상해. 도시이치는 그렇게 말했다. 맛이 달라져 있는 것을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럴 리가 없어. 이 아까 먹은 거 맛있었잖아. 어서 먹어. 소키치는 먹다 남은 모나카를 손에 아사들자 도시이치의 목을 틀어안고 입속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 했다. 도시이치는 이를 악물고 얼굴을 돌리며 무섭게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은 그런 실강이를 계속했다. 갑자기 사람의 말소리가 나서 소키치는 손을 놓았다. 지나가는 사람 셋이 꽤 가까운 곳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의아스러운 듯이 소키치 부자를 바라보며 지나갔다. 소키치는 다시 그 짓을 할 용기를 잃었다. 그는 벤치에 앉은 채 멍하니 근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제법 기울어서 부자의 그림자를 길게 지면에 뻗치고 있다. 나무 위로 내다보고 있는 박물관의 푸른 지붕에 거기에 저문 빛이 깃들어 있었다. 아빠, 돌아가자. 도시이치가 초라하게 옆에 앉아서 말했다. 그 태도는 어딘가 애비를 딱하게 생각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키치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소키치는 도시이치를 에이 해안으로 데리고 갔다. 에이는 벤자이땐을 제사 지내는 섬이 있고 해안에서 긴 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이 근처의 명승지다. 소키치는 처음 수족관으로 도시이치를 데리고 들어가 보였다. 갖가지 물고기를 처음으로 보고 도시이치는 기뻐하고 있었다. 수족관을 나오자 해안 쪽으로 갔다. 여름도 끝나가고 있었지만 날은 더위가 심했기 때문에 바다에는 보트가 나와 있었다. 도시이치, 보트 태워줄까? 도시이치는 바다 쪽을 바라보며 응 하고 끄덕였다. 강한 햇빛에 바다에 떠있는 보트는 희게 빛나고 있었다. 소키치는 보트 세놓는 집으로 가서 도시이치를 태우고 노를 저었다. 아이는 신기한 듯이 주위를 보고 있었다.
소키치는 먼 바다로 향해 나갔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섬을 벗어나자 상당한 물결이 있었다. 다른 보트도 그 근처까지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았다. 소키치가 오우메로부터 받은 계획은 보트를 전복시켜서 도시이치를 바닷속으로 빠뜨리는 것이었다. 소키치 자신은 보트에 매달려 구원을 받으면 된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다. 오우메이의 도시이치에 대한 사리에는 집념 비슷한 것이 있었다. 소키치는 그녀의 주박에 꼼짝달싹 못한다. 우에노에서 둘이 같이 되돌아왔을 때만 해도 소키치는 심한 타박을 받았다. 남의 자식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냐? 이제 보기도 싫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하면서 오우메는 밤중에 반 미쳐 날뛰며 윽박질렀다. 기쿠요와 관계가 있었던 때의 일을 들먹이면서도 입버릇 더럽게 욕을 퍼부었다. 지금까지 수없을 정도로 들어온 욕설이었다. 소키치는 얼이 빠져 있었다. 먼 바다로 나왔기 때문에 물결이 높아졌다. 보트는 흔들렸다. 도시이치 얼굴에 공포가 나타났다. 아빠, 돌아가자 하고 말했다. 그래, 돌아가자. 보트를 돌렸다. 미리 소키치가 생각하고 있던 위치였다. 옆 파도가 무섭게 습격해왔다. 보트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이 흔들렸다. 도시이치는 눈을 홉 떴다. 그런데 소키치의 마음에도 공포가 일어났다. 그 자신도 헤엄을 못 치는 것이다. 보트를 전복시키고 그것에 매어 달리는 재주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므로 옆 파도가 오는 것을 이용해서 다시 보트를 뒤흔드는 조작은 불가능했다. 그의 기분과는 달리 파도는 억센 힘으로 보트를 잡아 흔들었다. 지금은 소키치도 거기서 벗어나는데 결사적이 되었다. 노를 죽어라 하고 저었지만 물결의 기세는 그의 저항보다 컸다. 보트는 거의 뒤집힐 듯이 흔들렸다. 소키치는 얼굴빛을 잃었다. 도시이치는 견디다 못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보트에 들렸다. 그 보트는 급히 이쪽을 향해 구원하러 왔다. 다른 보트도 그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소키치가 도시이치를 데리고 무사히 돌아오자 오우메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노려보았다. 시간은 흘러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소키치는 이지의 서해안으로 도시이치를 데리고 갔다. 도중까지는 기차로, 그로부터는 버스를 탔다. 버스 안은 온천 손님인 듯한 사람이 두세 명 있을 뿐으로 나머지는 어촌 사람이 많았다. 2시간쯤 타고 가서 엠이라는 작은 읍내에서 내렸다. 여기서는 음식점에 들러 늦은 점심을 먹었는데 오징어 삶은 것이 맛있다면서 도시이치는 한 접시를 다 먹었다. M 읍내에서 오리쯤 서쪽으로 가면 해안으로 나오게 된다. 가을 하늘에 후지산이 아름답게 보였다. 바다 저쪽에는 먼 산이 보였다. 둘은 풀 위에 앉았다. 남의 눈에는 부자가 함께 놀러 온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도시이치는 지루해서 예의 돌을 꺼내서 돌차기를 시작했다. 소키치는 그 사이에 일어나서 풀밭 끝까지 걸어가서 아래를 바라보았다. 이 근처의 해안은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보면 새파란 바다가 수십 길 바로 아래에 펼쳐져 있다. 이틀 전에 오우메가 계획한 대로의 지령이었다. 소키치가 아래를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도시이치가 가까이 왔다. 아빠, 여긴 참 높네 하고 도시이치도 아래를 보며 말했다. 응, 높고 말고. 소키치는 대답했다. 대답하면서 도시이치를 보다가
그 자세가 자기가 바로 노리고 있는 것임을 알고 가슴이 서늘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도시이치의 등을 떠밀어 버리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없었다. 소키치는 지형을 살피듯이 새삼 아래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서너 척의 어선이 절벽 아래에 바싹 붙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배가 있는 한 실행은 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소우키치는 거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배는 쉽사리 떠날 것 같지 않았다. 시간이 지났다. 저녁해가 바다 위로 빠져 들어갔다. 바람이 이는데 벌써 차가워졌다. 아직도 돌아가지 않는 거야, 아빠? 하고 도시이치가 물었다. 여기서 좀 더 놀다가 돌아가자. 소우키치가 말하자 도시이치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근처에 풀을 뜯으며 놀고 있었다. 오우매를 혐오스럽게 만들고 있는 눈은 이럴 때 보면 보통 눈이다. 머리는 크지만 손도 발도 시든 것처럼 가늘다. 피부에 파란 핏줄이 떠 있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일까? 하고 다시금 소우키치는 의문이 일었다. 아니, 내 자식은 아닐 것이다. 첫째, 눈이 다르다. 코도 입도 다르다. 기쿠요는 닮았지만 나를 닮은 곳은 조금도 없지 않은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납득을 시켰다. 이제 주위는 어두워졌다. 도시이치는 고단해서 자고 있었다. 소우키치는 무릎 위에 앉고 웃옷을 벗어 덮어주었다. 아이는 작은 코로 잠든 숨소리를 내고 있다. 나방이 날아와 얼굴에 앉자 귀찮은 듯이 고개를 움직였다. 하늘은 검어지고 먼 곳에 등불이 덩어리가 되어 빛났다. 바닷빛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소우키치는 도시이치를 아는 채 일어섰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다. 그 얼굴은 어두워서 잘 알 수 없었다. 그쪽이 오히려 소우키치에게는 도움이 되었다. 그는 도시이치를 아는 채 절벽 위에 섰다. 어둠 속이라서 원근감이 없이 넓적했다. 다만 아래쪽에서 파도가 소리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밑에 소리만을 듣는 것은 도리어 상하의 거리감이 절박했다. 소우키치는 도시이치를 던졌다. 어둡기 때문에 물체 행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의 팔이 갑자기 짐벗은 것처럼 가벼워졌을 뿐이었다. 그 가벼움은 어딘가 그의 해방감과 통해 있었다. 그는 순간 눈을 감자 몸을 돌려 본래 오던 쪽으로 정신없이 달렸다. 다음 날 아침, 이지의 서해안 바다를 지나고 있던 배가 절벽 중턱에 걸려있는 흰 것을 발견했다. 배에 타고 있던 어부가 자세히 바라보니까 분명히 사람 같았다. 배를 해안으로 댔다. 흰 것은 바로 깃이 열린 셔츠를 입고 있는 사내 아이였다. 절벽에서 나와 있는 소나무 뿌리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어부는 밧줄을 메고 벼랑으로 올라가 아이를 안아 배로 내렸다. 아이는 살아 있었다. 추위와 공포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타고 있던 6사람이 보살펴 주었다. 아이가 조금 기운을 차렸을 때 당연히 어부들은 사정을 물었다. 하지만 아이는 말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따라와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떨어졌다고 할 뿐이었다. 그 아버지는 어찌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말했다. 이름과 주소를 물어도 잠자코 있었다. 나이를 물으니 7살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물으면 입을 다물었다. 그 태도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어서는 항구로 돌아와서 경찰서로 가서 전말을 보고하고 아이를 넘겨주었다. 경찰에서는 어부와 같은 것을 물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곳으로 떨어졌느냐고 물으면 아버지와 놀러와서 졸리기에 잠을 잤는데 자는 동안에 떨어졌다 라고 대답했다.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본인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빠와 엄마의 이름은 무엇인지, 사는 곳은 어디인지,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옆으로 젓지 않는 것을 보면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깊은 사정이 있는 것이다. 이 아이가 일부러 잠자코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혹은 누군가를 덮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도 상상되었다. 그 사내 아이는 완강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경찰에서는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 밀려 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살인 미수 사건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아이의 복장에는 특징은 없었다. 셔츠도 바지도 흔해 빠진 것이다. 물건이 나빴으므로 중류 이하의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란 것을 알았다. 가진 것은 전혀 없었다. 다만 바지 윗주머니에 성냥광만한 크기의 돌이 나왔다. 돌은 2cm 정도의 두께로 한쪽은 이지런인 것처럼 오돌도돌해 있었는데 한쪽은 판판하고 매끈매끈해 있었다. 저 얘야, 아주 예쁜 돌을 가지고 있구나. 이 돌은 뭐 하는 거지? 경찰관이 돌을 손에 들고 묻자 돌차기 하고 아이는 대답했다. 창백한 얼굴에 신경질적인 큰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참 재밌겠네.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돌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는 그 돌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연히 그 경찰서에 인쇄소 외무원이 주문 맡은 명함인가 뭔가를 전해주러 들어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돌로 문득 시선이 가자 신기한 듯이 손에 들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자 인쇄소 외무원에게 소리를 쳤다. 이봐, 뭘 보고 있는 거야? 인쇄 외무원은 돌을 보였다. 이 돌입니다. 그 돌은 뭔데? 석판용 돌의 깨진 조각이에요. 경찰관은 그 돌을 낚고챘다. 경찰은 읍내 석판 인쇄소로 돌을 가지고 갔다. 그 인쇄소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보고 있더니 어렴풋이 뭔가 하얀 줄 같은 것을 찾아냈다. 이것은 금강사를 뿌려 갈아내지 않은 돌로 전해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인쇄소 사람은 경찰의 부탁으로 그것에 아라비아 고무를 바르고 재판용 검은 잉크를 문질러 사라진 판에 재현을 시험했다. 그래서 미세한 모양의 일부인 듯한 것을 겨우 알아냈다. 모양은 확대경으로 자세히 점검했다. 술이나 간장의 상표인 듯 양조장으로 생각되는 이름의 일부가 간신히 판별되었다. 경찰의 수사가 그것에 의해 시작되었다.